운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운명이란 앞으로 전개될 시간의 흐름일 뿐이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 도달할 테니 미래는 곧 운명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미래란 이유가 어떻든 어차피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과학에서는 미래가 불확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분명히 절대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 미래는 운명이다. 반대로 과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역사라고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 미래는 운명이고 과거는 역사다. 과거는 이미 있었던 일이기에 얘기하기가 아주 쉽다. 하지만 미래는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예정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다가온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누가 예정해 놓았던가?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나? 예정은 분명한가?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운명의 개념이 불분명해진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월드컵 결승전이 영국에서 열린다고 가정해보자.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운명의 날을 기다린다. 양 팀의 선수들 역시 긴장과 집중의 시간을 보낸다. 경기는 3일 후 이 경기는 열릴까? 분명 열릴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열린다. 한번 정해졌으므로 그대로 된다. 이것은 이미 운명이다. 축구 경기 일정은 누가 정하는가? 세계 축구 연맹이 정한다. 이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 절대로. 물론 그렇진 않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테러 같은 큰 사건이 생기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으므로 경기는 운명이다. 물론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니 변수가 생길 여지가 있다. 단지 가능성이 낮을 뿐이다. 가능성.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월드컵 결승전 날짜는 세계 축구 연맹이 정해서 공표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어느 나라 대통령도 이를 바꿀 수가 없다. 거의 절대적이다. 가능성이 크다. 거의 절대적이다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런 것이 운명이다. 완전히 100% 절대는 아니다. 미래의 일은 절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미래에 어떤 일이 아주 높은 확률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일어날 확률이 99%인 어떤 사건이 있다고 치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두고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절대가 아니고 절대적이다. 자연현상이 그렇다. 미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확률이다. 인간의 지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어느 경우라도 다른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99%가 아니라 1%의 확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미래는 확률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과학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말한다. 미래 또는 어떤 현상들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과학적인 개념이다. 인간이 미래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의 원리는 자연의 절대적인 법칙이다. 미래란 분명히 존재하지만 확률일 뿐이다. 확률적 존재가 과연 존재인가? 그렇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다. 미래가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이를 주역에서는 양적 존재라고 하는데 양이란 결코 정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확률이 아무리 낮다 해도 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양의 본성이다. 양은 자유롭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새롭다.
그리고 양은 아무 이유 없이도 사건을 일으킨다. 그래서 양은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다. 과학이란 것은 음의 세계, 즉 물질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미래는 물질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야말로 미래는 확률적이고 양적이다. 정리하자면 미래, 즉 운명이란 정해져 있으나 확률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A와 B가 다음날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약속을 절대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때 미래에는 신이 정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다른 변수가 얼마든지 있지만 A와 B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미래를 얘기하는 것뿐이다.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배우자가 못 나가게 하거나 등 약속이 틀어질 가능성은 늘 있는 법이다. 내일이 올 때까지 양쪽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개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전개되지만 이는 개연성이 그렇다는 것뿐이다. 미래란 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니 머릿속에서 절대라는 개념은 일단 배제하자. 운명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운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운명이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해 두자. 운명은 신의 명령처럼 절대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일기예보나 기대 여명처럼 짐작할 수 있는 것. 운명을 미리 알고 싶은가? 먼저 이것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점쟁이나 무당, 도사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운명을 알아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측하고 예견하는 일을 해왔다. 일기예보처럼 자연현상의 운명을 알아내는 것 역시 과학의 한 분야이다. 일기예보는 과학적으로 미래의 기후를 알아내는 것으로 요즘은 적중률이 아주 높다.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날씨는 거의 일상적으로 예측된다. 옛날에는 특별한 노인들이나 도사들이 기상예보를 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아주 신통하게 여겼다. 아프리카의 인디언들도 미래의 기후를 기상청 수준으로 맞췄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경험적으로 살필 것을 살펴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했을 것뿐이다. 의사들은 위중한 환자를 보면 그의 기대 여명이 몇 개월 정도인지 거의 정확히 안다. 이건 역시 그 환자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미래를 잘 예측한다. 이것은 곧 운명을 아는 것과 같다. 운명 예견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하고 살아간다. 가령 부모는 자녀를 왜 교육하는가? 어린 시절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가 나빠지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는 예견이 아니라 상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역시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운명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곤 했는데 적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현재를 살피면 누구나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밀하고 단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큰 미래를 알 수 있다. 일기예보나 중환자의 기대 여명처럼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 현재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해보면 미래도 판단할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어린 자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한다. 아이의 기질, 행동, 습관 등을 보고 직감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프하기도 한다.
사물과 현상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아는 것은 공부나 수행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 보고 운명을 아는가라는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가 사물의 형상이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인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다. 돌멩이에는 운명이 있을까? 모든 사물은 미래가 있으므로 이 돌멩이도 당연히 운명이 있다. 볼품없는 돌멩이라면 딱히 용도를 찾지 못해 분해될 것이다. 부서진 돌은 어디론가 이동해 건축 자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 돌덩이의 운명이다. 만약 이 돌덩이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부잣집 정원에 곱게 모셔져 오랜 세월 사랑받게 편하게 지낼 것이다. 돌덩이에게는 좋은 운명인 셈이다.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못생기고 그지없는 나무였다. 비틀어지고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땔감으로 쓰기에는 적당치 않았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군. 참 못난 놈이야. 목수가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이 말한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하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였지 않았겠느냐. 목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사물은 형상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강가에 널린 돈덩이도 모양이 그렇듯하면 수집가에게 발견되어 관상용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사람도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하면 크게 대우받는 경우가 있다. 단지 생긴 것만을 고울 뿐인데도 말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도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투명하고 아름답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황금보다 비싸다. 고귀한 대접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운명이다. 금강산도 그 형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 덕분에 평생 외롭지 않게 지낸다. 만약 아름다운 형상이 아니라면 산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 고독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귀신이 찾아와 음산한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상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다. 운명을 유도하는 무한대의 효용이 있다. 사물은 기능도 좋지만 형상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가령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라도 외형이 기괴하거나 괴상하면 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 역시 겉모습이 아주 중요하다. 게다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낼 때는 정성스러운 포장이 필수다. 형상은 어떻게 미래를 보여주는가? 형상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연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은 그 모양에 따라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정한 미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달했다. 거기에 주역의 형상 논리를 가미한 것이 바로 관상이다. 형상 논리는 한마디로 형상이 운명을 유도하고 현재가 미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상 논리는 경험을 통해 점점 발전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보고 공통성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저 사람은 권력자인데 또 다른 권력자와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부자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는가? 관상 이론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접하고 관찰하며 비교해보면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나 역시 그렇게 공부해왔다. 관상은 주로 인간의 얼굴을 관찰하고 판단하지만 단순히 잘생겼거나 못생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잘생겨도 운명이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반면 척 봐도 상당히 못생겼는데 운명이 좋은 경우도 많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관상법의 핵심이다. 아름다움이나 권위, 친근감 같은 1차원적인 느낌이 아닌 관상법만의 독특한 판단의 영역이 있다. 사물의 용도는 재료의 자체보다 외형에 의해 용도가 정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날카로운 모양의 창은 재료가 대나무든 쇳덩이든 찌르고 꽂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능이란 바로 미래를 유도하는 운인자 노릇이 된다. 인체도 관이나 자루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생리적 기능을 발휘한다. 관이나 자루의 모양이 결국 인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형상은 사물의 결론이다. 그리고 형상은 내면의 기능을 강화한다. 내면의 기능과 외부의 형상은 사실 상호적인 관계다. 우주는 내부와 외부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는 운명 기상도. 사람의 얼굴은 아주 특별하다. 우선 동물 중에 얼굴이 존재하는 오직 사람뿐이다. 여기서 얼굴이란 것은 단순한 두상의 앞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과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보자. 동물의 얼굴은 사람과 달리 평평하지 않고 앞으로 돌출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털로 덮여 있어서 일반인은 동물의 감정 변화를 알기 어렵다. 반면 사람의 얼굴은 감정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의 얼굴은 동물에 비해 넓적하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정신과 내면의 작용이 얼굴에 잘 나타난다. 과학자들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인간의 표정은 1만 가지 이상이라고 한다. 42개의 얼굴 근육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다. 사람의 얼굴은 아주 섬세한 반면 동물은 그렇지 않다. 동물의 얼굴은 그저 몸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동물도 표정이 있으나 가지수가 별로 많지 않고 그나마 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동물은 정신이나 감정 자체가 인간처럼 고도로 발달되지 않아 얼굴에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자체가 적다. 사람의 얼굴은 호수처럼 맑고 내면에서 방출하는 온갖 현상들을 그려진다. 표정을 관찰해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마음 상태를 읽는 실험을 해왔는데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이 아니었더라도 얼굴을 보고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한다. 프로파일러나 베테랑 형사들은 얼굴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 감지해낸다. 엄마들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거짓말인지 알아보고 포코의 명인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슬쩍 보기만 해도 그가 가진 카드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은 얼굴에 표정을 지어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한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난 이 표정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온 결과다. 표정은 자동적이고 습관적이며 본능적인 것이고 우리는 적당한 표정을 지어 보임으로써 삶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미소를 지어 경계심을 낮추고 적에게는 험한 표정을 지어 물러나도록 한다. 표정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하다 보면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교감은 사람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얼굴의 표정이 일종의 언어인 것이다.